옛날 어느 상월 마을에 사람들의 발길이 뜸하고 산새들조차 둥지를 찾아 깊이 숨어들 만큼 매서운 바람이 불어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첩첩산중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일찍 지고 겨울이면 눈이 처마 밑까지 차오르는 외딴 곳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마을 어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외딴 초가집에는 송씨 부인과 그녀의 딸 연화가 단둘이서 의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송씨는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홀로 딸을 키우며 갖은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지만, 천성이 착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깊어 마을 사람들에게 인심을 잃지 않고 지냈으며, 비록 넉넉하지 않은 살림살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베푸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넉넉한 마음씨를 지니고 있어 늘 칭송을 받았습니다. 송씨네 집은 비록 기둥이 낡고 흙벽이 군데군데 갈라져 겨울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허름한 초가였지만, 모녀의 부지런한 손길 덕분에 마당은 늘 정갈하게 쓸려 있었고 장독대에는 윤이 반질반질하게 흘렀습니다. 뒤뜰에 심어놓은 감나무 한 그루는 가을이면 붉은 홍시를 주렁주렁 매달아 모녀의 유일한 자랑거리이자 배고픔을 달래주는 고마운 친구였는데, 올해는 유난히 겨울이 빨리 찾아와 감들도 일찌감치 따서 광에 갈무리해 둔 터라 앙상한 가지만이 잿빛 하늘을 향해 쓸쓸하게 뻗어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어느 날 밤, 호롱불 아래서 바느질하던 송씨는 문풍지가 심하게 떨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어 밖을 내다보았지만 칠흑 같은 어둠만이 짙게 깔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딸 연화는 어머니를 닮아 심성이 곱고 효심이 지극하여 추운 겨울밤에도 아랫목을 어머니에게 양보하고 자신은 찬바람이 스며드는 윗목에서 잠을 청하곤 하는 착한 처녀였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산에 가서 땔감을 구해오고 밤에는 삭바느질을 하여 살림의 보탬이 되고자 애썼는데, 마을 청년들 사이에서는 연화의 고운 마음씨와 단아한 자태를 흠모하는 이가 적지 않았으나 가난한 형편 때문에 감히 혼담을 넣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날 밤에도 연화는 손이 부르트도록 삼을 삼고 있었는데, 밖에서 무언가 쿵하고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와 깜짝 놀라 일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소리에 묻혀 잘못 들은 것인가 싶었지만 이내 희미하게 끙끙 앓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송씨 부인은 반의질거리를 내려놓고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는데,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과 함께 눈송이가 방 안으로 들이닥쳐 순식간에 방바닥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옷깃을 여미며 살인문 쪽을 향해 눈을 가늘게 뜨고 살펴보았으나 눈보라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아 호롱불을 들고 마당으로 나섰는데, 살인문 앞에 검은 물체 하나가 눈 속에 파묻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보니 그것은 짐승이 아니라 남루한 옷차림을 한 사람이었는데, 눈 위에 쓰러져 꼼짝도 하지 않는 모습이 이미 숨이 끊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불길한 생각이 들 정도로 처참해 보였습니다. 연화도 어머니를 따라 밖으로 나와 쓰러진 사람을 보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서둘러 그의 몸을 흔들어 깨워보았지만, 남자는 깊은 혼절 상태에 빠져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몸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송씨는 급히 딸에게 방 아랫목을 드라고 이르고는 있는 힘을 다해 남자를 부축하여 방 안으로 옮기려 했으나 장정의 몸무게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 연화와 함께 끙끙거리며 겨우 그를 방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방 안의 온기가 닿자 남자의 창백했던 얼굴에 아주 희미하게 혈색이 도는 듯했으나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한 채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어 모녀의 걱정은 태산 같았습니다. 송씨는 급히 부엌으로 달려가 뜨거운 물을 끓여 수건을 적신 뒤 남자의 얼어붙은 손과 발을 정성스럽게 닦아주고 주물러 피가 통하게 하였으며, 연화는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옷가지로 덮어주며 밤새도록 그를 간호했습니다. 남자의 행색은 그야말로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라 할 만큼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고, 집신은 다 해져서 발가락이 삐져나와 있었으며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어 엉겨 붙어 있었는데,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애처로워 보여
모녀는 그가 깨어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새벽 달기 울 무렵이 되어서야 남자는 앓는 소리를 내며 무겁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는데 퀭한 눈빛 속에서도 어딘지 모를 깊은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남자는 정신이 들자마자 자신이 누워있는 낯선 방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내려다보는 두 여인을 보고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기력이 쇠하여 다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송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안심시키듯 말하기를 눈 속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급히 데려왔으니 걱정 말고 몸을 추스르라고 부드럽게 일러주었습니다. 남자는 거친 목소리로 감사를 표하며 자신은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인데 길을 잃고 헤매다 기진맥진하여 쓰러진 것 같다고 더듬거리며 말했고 송 씨는 그가 며칠을 굶은 듯한 기색이 역력함을 알아채고 급히 부엌으로 나가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쌀독을 열어보니 쌀이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 송 씨의 마음이 무거웠으나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에 아껴두었던 쌀을 탈탈 털어 흰 쌀밥을 짓고 지난 가을에 말려두었던 시래기를 불려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고소한 밥 냄새와 구수한 국 냄새가 방 안으로 스며들자 남자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났고 그는 민망한 듯 고개를 숙였지만 연화는 모른 척하며 밥상을 차려 내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상을 받은 남자는 잠시 멍하니 밥그릇을 응시하더니 숟가락을 들고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며칠을 굶주린 짐승과도 같아 보였지만 숟가락질만은 묘하게 절도가 있었습니다. 밥 한 그릇을 깨 눈 감추듯 비운 남자는 그제야 정신이 좀 드는지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는 긴 한숨을 내쉬며 모녀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김씨라고만 짧게 소개하고는 더 이상 자신의 신분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는데 송 씨는 굳이 묻지 않고 그저 따뜻한 아랫목에서 푹 쉬라고만 일렀습니다. 남자는 자신 같은 천한 떠돌이를 거두어준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는데 그 투박한 말투 속에 진심이 묻어나와 송 씨는 그가 비록 행색은 초라하나 근본이 나쁜 사람은 아닐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보라는 멈추고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었지만 마당에는 허리까지 눈이 쌓여 있어 밖으로 나가는 길조차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송 씨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문을 열어보니 놀랍게도 그 떠돌이 총각이 벌써 일어나 마당의 눈을 말끔하게 치우고 있었는데 빗자루질하는 솜씨가 어찌나 야무지고 힘이 넘치는지 보는 사람의 속이 다 시원할 정도였습니다. 총각은 송 씨가 나온 것을 보고 멋쩍게 웃으며 밥값을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너스레를 떨었고 송 씨는 아픈 몸으로 무리하지 말라고 말리면서도 내심 든든한 마음이 드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총각은 그날부터 송 씨네 집에 머물며 땔감을 해오고 무너진 담벼락을 고치고 물을 길어오는 등 집안의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만 쉬다 가라고 했던 송 씨였지만 워낙 일손이 부족한 산골 살림에 장정의 힘이 보태지니 생활이 한결 수월해져 그를 내보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연화 또한 묵묵히 일만 하는 총각의 성실한 모습에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총각 역시 연화의 고운 심성에 마음이 끌리는 눈치였으나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고 그저 머슴처럼 일만 열심히 할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송 씨네 집에 낯선 남자가 들어와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는데 개중에는 과부집에 젊은 남자가 들어와 산다며 흉을 보는 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송 씨의 처지를 이해하며 듬직한 일꾼이 생겨 다행이라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웃집에 사는 박노인은 총각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며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위인이 아니라고 혀를 찼는데 그는 총각이 장작을 팰 때마다 도끼가 허공을 가르는 소리가 마치 무사가 검을 휘두르는 것처럼 날카롭고 정확하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총각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송씨네 식구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며 점차 집안의 구성원처럼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송씨는 저녁상을 물리며 총각에게 이제 몸도 많이 회복되었으니 갈 곳이 있으면 떠나도 좋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쌀독이 비어가고 있어 더 이상 그를 먹여 살릴 형편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는데 차마 밥이 없다는 말은 하지 못하고 애둘러 말한 것이었습니다. 총각은 송씨의 말뜻을 알아챘는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갈 곳도 없는 처주이니 밥만 먹여주신다면 머슴처럼 일하며 평생 은혜를 갚고 싶다고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송씨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약해져 결국 그를 계속 머물게 허락하고 말았는데 사실 그녀 역시 이 낯선 청년에게서 죽은 남편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듯한 든든함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웃 마을의 악독한 부자 변씨가 송씨네 마을 땅까지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변 부자는 고리대금으로 재산을 불린 자로 가난한 소작농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땅과 집을 빼앗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는데 이번에는 송씨네 집터와 뒤뜰의 감나무밭이 명당이라는 소문을 듣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송씨는 빚을 진 적이 없기에 별일 없을 것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변 부자가 관아의 관리들과 결탁하여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며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총각은 이런 소문을 듣고도 별다른 내색 없이 묵묵히 일만 했지만 밤이 되면 남몰래 마당에 나가 달을 쳐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낮에 일할 때의 순박한 모습과는 달리 날카롭게 빛났으며 가끔 품속에서 무언가를 만지작거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는데 연화는 우연히 부엌에 물을 가지러 갔다가 그런 총각의 모습을 보고 묘한 두려움과 호기심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총각은 연화의 인기척을 느끼자마자 황급히 표정을 바꾸고 다시 어수룩한 미소를 지으며 방으로 들어갔지만 연화는 그 짧은 순간에 본 그의 서늘한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다가왔는데 변 부자의 하인들이 송씨네 집으로 들이닥쳐 다짜고짜 행패를 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송씨의 죽은 남편이 생전에 변 부자에게 쌀을 빌려갔다며 터무니없는 문서를 들이밀었고 이자를 합쳐 엄청난 빚을 갚지 않으면 집과 땅을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송씨는 남편이 빚을 질 사람이 아니라며 펄펄 뛰었지만 하인들은 막무가내로 집기들을 집어던지고 장독을 깨부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연화가 울며 불며 어머니를 막아섰지만 역부족이었고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산에서 나무를 하고 돌아오던 총각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지게를 벗어던지며 마당으로 뛰어들었는데 그의 표정은 평소와는 다르게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하인들 중 우두머리가 총각을 보고 비웃으며 어디서 굴러먹던 거지놈이냐며 주먹을 휘둘렀지만 총각은 가볍게 몸을 피하며 그의 팔을 잡아채더니 순식간에 바닥에 내다 꽂았습니다. 그 동작이 어찌나 빠르고 날렵한지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조차 눈을 의심할 정도였고 나머지 하인들도 덤벼들었지만 총각의 상대가 되지 못하고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하인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면서 두고 보자 변 대감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소리쳤고 총각은 그들의 뒷모습을 노려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송씨와 연화는 총각의 뜻밖의 무예 실력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고 한편으로는 변 부자의 보복이 두려워 사색이 되었습니다. 총각은 떨고 있는 모녀에게 다가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있는 한 그 누구도 아주머니와 A씨를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안심시켰지만 송씨의 가슴속에는 먹구름처럼 짙은 불안감이 드리워졌습니다. 그날 밤 송씨네 집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고
누구 하나 쉽사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총각은 윗목에 앉아 묵묵히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호롱불 그림자에 비친 그의 모습이 마치 거대한 산처럼 느껴져 송 씨는 묘한 위안을 받으면서도 그의 정체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이며 왜 이 깊은 상월까지 들어와 우리 집에 머물고 있는 것일까? 단순히 길을 잃은 나그네라고 하기에는 그의 몸놀림이나 눈빛이 너무나 비범했기에 송 씨의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한편 도망친 하인들에게서 자초지종을 전해 들은 변 부자는 대로하여 당장 관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포졸들을 풀어 송 씨네를 잡아들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괘씸한 놈의 정체를 밝혀내고 기필코 송 씨네 집과 땅을 빼앗고야 말겠다고 다짐하며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마을은 폭풍전야와도 같은 긴장감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내일이면 들이닥칠 관아의 포졸들을 걱정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눈 덮인 상월 마을의 밤은 깊어만 가고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와 문풍지를 울려댔습니다. 총각은 잠든 송 씨와 연화를 바라보며 나직이 한숨을 내쉬고는 품속에서 낡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주머니 속에는 그가 세상에 드러내지 못한, 아니 드러내서는 안 되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임금님이 하사한 신분을 증명하는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다시 주머니를 깊숙이 집어넣고는 결연한 표정으로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들이닥칠 시련을 예감하면서도 그는 결코 물러서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동이 트기 전 가장 어두운 새벽녘에 총각은 조용히 일어나 마당으로 나가 차가운 새벽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눈은 밤하늘의 별처럼 맑고 또렷했으며 더 이상 떠돌이 거지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당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지게를 바라보며 자신이 짊어져야 할 무게가 단순히 나무 짐만이 아님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들이닥칠 폭풍 속에서 이 가여운 모녀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폭풍구가 휩쓸고 지나간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한 정적에 쌓여 있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송씨네 마당에는 어젯밤 난동의 흔적으로 깨진 장독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담벼락 한 귀퉁이는 무너져 내려 흉물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는데 이는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총각은 아무 말 없이 마당을 쓸고 무너진 담을 보수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표정은 담담하기 그지없었으나 굳게 담은 입술에서는 결연한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송 씨는 부엌에서 아침밥을 지으며 문틈으로 총각의 모습을 훔쳐보았는데 그의 듬직한 등판을 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한 그림자가 거치지 않아 솥뚜껑을 잡은 손이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마을 우물가에는 이른 아침부터 아낙네들이 모여들어 지난밤 송씨네 집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수근거리느라 물 깃는 것도 잊은 채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누구는 그 떠돌이 총각이 보통 내기가 아니라며 혀를 내둘렀고 또 누구는 변부자의 성격에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리가 없다며 송씨네 모녀에게 닥칠 후환을 걱정했습니다. 개중에는 총각이 혹시 산적의 무리가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힘없는 과부집을 지켜준 그에게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변부자의 막강한 권력 앞에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간다는 말처럼 순식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송씨네 집쪽을 힐끔거리며 다가올 파란을 예감했습니다. 한편 기와집이 즐비한 마을 중심계에 위치한 변부자의 집 사랑방에서는 아침부터 고함과 물건 부서지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흘러나와 지나가던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변부자는 자신의 하인들이 망신을 당하고 쫓겨왔다는 보고를 듣고는 분기탱천하여 곤방대를 마루에 내리치며 길길이 날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얼굴을 붉게 물들이며 감히 천한거지 놈이 내 하인들에게 손을 댔다는 사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소리쳤고 당장이라도 놈을 잡아와 멍석마리를 해도 시원찮을 판이라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의 옆에는 강요하게 생긴 집사가 허리를 조아리며 변부자의 비위를 맞추고 있었는데 그는 송씨네 집에 있는 그 총각이 예사인물이 아닌 것 같으니 관아의 힘을 빌리는 것이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조언했습니다. 변부자는 집사의 말에 잠시 씩씩거리던 숨을 고르며 곰곰이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주먹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라 법을 이용하여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겠다고 마음먹고는 곧바로 관에 있는 형방에게 보낼 서찰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송씨네 남편이 빌려간 돈의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짓 장부를 꾸미고 그 집에 숨어든 정체불명의 사내가 빚 독촉을 하러 간 하인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했다는 내용을 부풀려 적었습니다. 서찰을 받아든 하인은 주인 영감의 뜻을 알아채고는 음흉한 웃음을 흘리며 관아를 향해 불이 나게 달려갔는데 그 뒷모습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와도 같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송씨네 살인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와 송씨가 나가보니 이웃에 사는 박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이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터주대감으로 마을의 대소사를 꿰뚫고 있으며 누구보다 송씨네 사정을 잘 아는 어른이었습니다. 그는 송씨에게 변부자가 관에 사람을 보냈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일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으니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나직이 일러주었습니다. 송씨의 얼굴이 사색이 되자 박노인은 혀를 차며 변부자는 한번 문 먹잇감은 절대로 놓지 않는 독사 같은 위인이니 피하는 게 상책이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노인은 마당 한쪽에서 묵묵히 도끼질을 하고 있는 총각에게 다가가 잠시 그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그의 눈빛에는 안타까움과 기특함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총각에게 젊은이 자네가 힘이 장사라는 건 알겠네만 세상에는 힘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는 법일세 라고 점잖게 타이르며 더 큰 화를 입기 전에 몸을 피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넌지시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총각은 도끼질을 멈추고 흐르는 땀을 닦으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린 뒤 어르신 죄 없는 사람이 죄인처럼 도망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습니다. 제가 떠나면 이 댁 식구들은 누가 지키겠습니까? 라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어 박노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그의 어깨를 두드려줄 뿐이었습니다. 송씨는 점심상을 차려 나오면서도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아 숟가락만 만지작거렸고 연화 역시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깨작거릴 뿐이었습니다. 송씨는 결심한 듯 총각을 바라보며 자네가 우리 때문에 험한 꼴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없네. 내 옷가지와 쌈짓돈을 조금 챙겨줄 테니 해가 지기 전에 뒷산 너머로 떠나게나 라고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는데 이는 자신들의 불행에 아무 죄 없는 청년을 끌어들이고 싶지 않은 어미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총각은 밥그릇을 깨끗이 비우고는 숭늉을 마신 뒤 아주머니 저는 갈 곳도 없고 갈 생각도 없습니다. 이 댁에 은혜를 입은 몸으로 어찌 위기 앞에서 등을 돌리겠습니까? 라며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분위기는 더욱 흉흉해졌는데 변부자가 퍼뜨린 소문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총각이 과거에 큰 죄를 짓고 도망다니는 흉악범이라는 이야기가 사실처럼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송씨네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걸음을 재촉하며 기피했고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그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연화가 우물가에 물을 길러 갔을 때 동네 안악들은 그녀를 보고 수근거리며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는데 그 싸늘한 시선과 멸시 어린 태도에 연화는 깊은 상처를 받고
눈물을 훔치며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방 안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송 씨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지만 딸을 끌어안고 함께 우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녁 어스름이 깔릴 무렵 총각은 일과를 마치고 툇마루에 앉아 품속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내 읽기 시작했는데 글을 읽는 소리가 어찌나 낭랑하고 기품이 넘치는지 듣는 이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연화는 부엌일을 하다가 그 소리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마루 끝에 앉아 귀를 기울였는데 까막눈인 그녀가 듣기에도 그것은 예사 글귀가 아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총각은 연화의 인기척을 느끼고 책을 덮으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고 연화가 무슨 내용이냐고 묻자 그는 사람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으면 백만대군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다는 옛 성현의 말씀입니다. 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연화는 총각의 눈빛에서 거지나 머슴이 아닌 학식 높은 선비의 기품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송씨 또한 방문 너머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양반 가문의 자제이거나 적어도 글 공부를 꽤나 한 인물임을 뜻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남편이 살아생전 글을 읽던 모습을 떠올리며 이 남루한 청년이 품고 있는 사연이 보통이 아님을 다시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의 정체를 캐묻기보다 당장 내일 닥쳐올 재앙을 어떻게 막아낼지가 더 급한 불이었기에 그녀는 애써 호기심을 누르고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며 긴 밤을 지새울 준비를 했습니다. 총각은 다시 책을 펼쳐 들었지만 그의 시선은 책장이 아닌 먼 산등성이를 향해 있었고 그곳에는 관에서 들이닥칠 포졸들의 발자국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의 개들이 유난히 시끄럽게 지저대기 시작하더니 횃불을 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마을 어귀에 나타나 송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관아의 포졸들이 아니라 변부자가 고용한 사병들과 건달들이었는데 밤을 틈타 송신의 식구들에게 겁을 주고 총각을 쫓아내려는 비열한 술책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문 앞에서 고함을 지르며 돌을 던지고 욕설을 퍼부어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는데 캄캄한 밤중에 울려 퍼지는 그 소리는 마치 지옥에서 온 악귀들의 울부짖음과도 같았습니다. 송씨와 연화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벌벌 떨며 서로를 끌어안았고 공포에 질린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닫혀있던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총각이 성큼성큼 마당으로 걸어 나갔는데 그의 손에는 몽둥이 하나만이 들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횃불의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자 건달들은 잠시 주춤했으나 이내 숫자를 믿고 낄낄거리며 그를 애워쌌습니다. 우두머리 격인 사내가 침을 뱉으며 내 놈이 여기서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라며 비아냥거리자 총각은 낮고 굵은 목소리로 밤이 늦었으니 썩 물러가라. 죄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하늘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어 건달들은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으나 변부자가 내건 현상금이 탐나 몽둥이를 휘두르며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서는 한바탕 격투가 벌어졌으나 지난번과는 달리 총각은 상대를 크게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공격을 교묘하게 피하고 제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마치 춤을 추듯 부드럽게 몸을 움직이며 상대의 힘을 역이용해 넘어뜨리고 급소를 살짝 쳐서 무력화시키는 고도의 무예를 선보였습니다. 소란을 듣고 달려나온 마을 사람들은 담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고 그제야 그 떠돌이 총각이 단순한 장사가 아니라 무예를 전문적으로 익힌 고수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건달들은 몇 번 나뒹굴고 나더니 상대가 되지 않음을 직감하고 두고 보자 내일이면 관에서 나와 내 놈을 요절낼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줄행랑을 쳤습니다. 소란이 잦아들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지만 송신의 집에는 더 큰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총각은 흩어진 몽둥이를 치우고 돌아와 놀란 모녀를 안심시켰지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송 씨에게 정중하게 무릎을 꿇고 앉아 아주머니, 내일은 관아에서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들은 법을 앞세워 들이닥칠 테니 제가 힘을 쓰는 것만으로는 막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송 씨가 눈물을 흘리며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묻자 그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는 법이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곁에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굳건한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예상대로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는데 이번에는 정식으로 관복을 입고 육모방망이를 든 위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문에 붉은 글씨가 쓰인 통지문을 떡하니 붙였는데 거기에는 송 씨가 갚지 않은 빚을 대신하여 집과 땅을 몰수하고 빚을 갚을 때까지 딸 연화를 관비로 삼겠다는 청천벽력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모여들어 통지문을 읽고 혀를 찼지만 서슬퍼런 포졸들의 기세에 눌려 누구 하나 나서서 항변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송 씨는 통지문의 내용을 듣고 그 자리에서 혼절할 듯 휘청거렸고 연화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어머니를 부축하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포졸 대장은 거드름을 피우며 마당으로 들어와 죄인들은 들으라, 사또 나리의 명이다. 내일까지 빚을 전액 상환하지 못하면 즉시 집행할 것이니 그리알라 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는 총각을 노려보며 그리고 내놓은 관아의 공무를 방해하고 양민을 폭행한 죄로 당장 압송하겠다 라고 소리치며 포승주를 꺼내 들었습니다. 총각은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포승주를 받으려 했으나 송 씨가 깨어나 울며 불며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다 내 탓이니 나를 잡아가시오 라고 매달리는 바람에 잠시 소동이 일었습니다. 총각은 송 씨를 진정시키며 아주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잠시 다녀오는 것뿐이니 걱정 마십시오. 라고 부드럽게 달랬습니다. 포졸들은 총각을 거칠게 결박하여 끌고 가려 했으나 총각은 태연자약한 태도로 내 발로 걸어갈 테니 험하게 다루지 마라. 라고 일침을 가하며 앞장서서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당당한 뒷모습에 포졸들조차 기세가 눌려 주춤거리며 뒤를 따랐고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가 잡혀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연화는 멀어져가는 총각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슬픔과 두려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가 어젯밤에 했던 진실은 밝혀진다는 말을 떠올리며 희미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송씨네 집 마당에는 주인을 잃은 지게와 도끼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고 하늘에서는 다시금 잿빛구름이 몰려와 굵은 눈발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관아의 감옥에 갇힌 총각은 차가운 바닥에 앉아 눈을 감고 명상에 잠겼습니다. 감옥 안은 습하고 퀴퀴한 냄새로 가득했지만 그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또렷했습니다. 그는 품속 깊이 숨겨둔 마패의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이제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부패한 관리들과 탐욕스러운 부자들의 횡포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결심이 그의 가슴 속에서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는 내일 사또 앞에서 벌어질 재판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어떻게 하면 송씨 모녀를 구하고 마을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을지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감옥 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만이 그의 유일한 벗이 되어주는 밤이었습니다. 변 부자는 총각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쾌제를 부르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장애물이 사라졌으니 송신의 재산은 물론이고 고운 연화까지 소나기에 넣을 수 있게 되었다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사또에게 뇌물을 듬뿍 바쳐 판결을 유리하게 조작해 놓았기에 내일 재판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마을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한 가운데 송씨와 연화는 텅 빈 집에서 서로의 천에 의지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밖에서는 밤새도록 눈보라가 몰아치며
세상의 모든 것을 덮어버릴 듯 위협적으로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그 초라한 행색의 청년이 실은 임금님의 특명을 받고 전국을 암행하며 탐관 오리를 징벌하는 어사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내일 아침 재판정에서 꺼내들 비장의 무기가 이 마을을 아니 이 고을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 폭풍의 눈이 될 것임을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밤은 깊어만 가고 마을은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지만 그것은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기 직전에 폭풍 전야와도 같은 침묵이었습니다. 이제 곧 날이 밝으면 거짓과 진실이 맞부딪히는 운명의 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재판이 열리기로 한 날, 아침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듯 짙은 회색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찬바람이 관아의 깃발을 요란하게 흔들어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침밥도 먹는 둥 마는 둥 서둘러 관아 앞마당으로 모여들었는데 이는 송씨 모녀의 딱한 처지를 걱정하는 마음과 과연 그 떠돌이 총각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는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관아의 육중한 대문이 삐그덕 소리를 내며 열리자 창과 칼을 든 포졸들이 위압적인 자세로 도열하여 구경꾼들의 접근을 막아섰고 마당 한가운데에는 죄인을 신문할 형틀과 군장이 무시무시한 자태를 뽐내며 놓여있어 보는 이들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사또의 등장을 기다렸고 적막감 감도는 마당에는 바람소리만이 윙윙거리며 불안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잠시 후 관아 안쪽에서 사또 행차시온하는 우렁찬 소리와 함께 호피 무늬가 깔린 의자에 거만하게 앉은 사또가 등장했는데 그의 얼굴은 기름기가 흘러 번들거렸고 눈매는 심술궂게 찢어져 있어 한눈에 봐도 탐욕스러운 위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비단 옷을 화려하게 차려입은 변 부자가 마치 자신이 이 고을의 주인이라도 되는 양 거들먹거리며 앉아 있었는데 사또와 눈빛을 교환하며 비열한 미소를 짓는 모습이 영락없는 한패거리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변 부자는 손에 든 부채를 펴서 살랑거리며 여유를 부렸지만 그 부채질은 더위를 식히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초조함을 감추고 권위를 과시하려는 허세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오늘로써 눈엣 가시 같던 송씨네를 완전히 짓밟고 재산을 가로챌 생각에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포승줄에 묶인 송씨와 연화가 포졸들에게 이끌려 마당으로 끌려 나왔는데 두 모녀의 얼굴은 공포와 슬픔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고 옷매무새는 헝클어져 있어 보는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송씨는 사또를 보자마자 바닥에 엎드려 사또나리 저희는 억울합니다. 남편은 빚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라고 울부짖었으나 사또는 콧방귀를 뀌며 그녀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척했습니다. 연화는 어머니를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는데 그 가녀린 어깨가 애처롭게 떨려 마을 아낙네들은 옷소매로 눈가를 훔치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서슬퍼런 포졸들의 감시 때문에 누구 하나 나서서 모녀를 편들어주는 이는 없었고 그저 발만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할 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총각이 끌려 나왔는데 그는 하룻밤 사이에 더욱 초췌해진 모습이었으나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어 주위를 압도하는 기운을 뿜어냈습니다. 그는 포졸들이 억지로 무릎을 꿇리려 하자 거칠게 저항하지 않고 스스로 자리를 잡고 앉아 사또를 정면으로 응시했는데 그 당당한 태도에 사또는 순간 흠칫 놀라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총각의 옷은 누더기였고 머리는 산발이었지만 그가 고개를 들고 사또를 바라보는 순간 마당의 공기가 차갑게 변하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했습니다. 변 부자는 총각을 보자마자 저놈이 바로 내 하인들을 폭행하고 관아의 공무를 방해한 흉악범입니다. 라고 소리치며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사또는 헛기침을 크게 한번 하고는 탁자를 내리치며 내 이놈 천한거지놈이 감히 양반되게 행패를 부리고 관아의 권위에 도전하다니 네 죄가 얼마나 큰지 알겠느냐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총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소인은 죄가 없습니다. 힘없는 과부의 집을 약탈하려던 무리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었을 뿐입니다. 죄가 있다면 탐욕에 눈이 멀어 양민을 괴롭힌 자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라고 또박또박 대꾸했습니다. 그의 말은 틀린 곳이 하나 없었기에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군거렸지만 사또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사또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 괘씸한 놈의 입을 당장이라도 찢어놓고 싶은 충동을 느꼈으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지라 억지로 화를 누르며 신문을 이어갔습니다. 변부자는 준비해온 가짜 차용증을 꺼내 흔들어 보이며 여기 증거가 명백히 있습니다. 송 씨의 남편이 나에게 쌀 100섬을 빌려갔다는 문서인데 이래도 오리발을 내밀 셈이냐 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송 씨는 그 문서를 보고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는데 그녀의 남편은 그를 모르는 사람이었기에 도장을 찍을 수는 있어도 서명을 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서에는 버젓이 남편의 이름이 정갈한 글씨체로 적혀 있어 누가 봐도 급하게 조작된 것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총각은 그 문서를 힐끔 쳐다보고는 비소 섞인 웃음을 흘리며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하여 이렇게 허술한 문서를 증거라고 내미는 것입니까? 하늘이 보고 땅이 보고 있습니다. 라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사또는 변부자의 눈치를 살피더니 닥쳐라, 내 놈이 문서에 진위를 논할 자격이 있느냐. 감히 관에서 거짓을 고하다니 내 놈의 다리를 부러뜨려야 바른 대로 말하겠느냐. 라고 소리치며 형리에게 곤장을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형틀에 묶인 총각은 곤장을 맞을 위기 앞에서도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는데 그는 오히려 사또를 향해 사또께서는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야 할 분이거늘 어찌하여 힘있는 자의 편에 서서 도적질을 도우려 하십니까? 훗날 이 일이 조정에 알려지면 그 책임을 어찌 감당하시렵니까? 라고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이 말에 사또는 너무나 놀라고 분해서 말문이 막혔고 변부자는 식은땀을 흘리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곤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총각의 엉덩이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나왔으나 그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입술을 꽉 깨물며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참아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며 오열했고 송 씨는 기절할 듯이 몸을 떨며 차라리 나를 때리시오. 저 젊은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시오. 라고 절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너무나도 참혹한 광경에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고 몇몇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포졸들의 서슬 퍼런 눈초리에 감히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총각은 고통 속에서도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애쓰며 이 모든 부조리를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매질이 계속된 후 사또는 지친 형리에게 손짓하여 매질을 멈추게 하고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총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좀 정신이 드느냐? 내 놈이 아무리 잘난 척 해봤자 내 손바닥 아니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빌고 변대감께 용서를 구한다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사또의 회유에도 총각은 피투성이가 된 몸을 힘겹게 일으켰으며 목숨을 구걸하느니 차라리 죽어서 정의를 지키겠다. 너희들의 악행은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내뱉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천둥소리보다 더 크게 관아 마당을 울렸습니다. 이때 변부자가 사또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속삭였는데 아마도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빨리 판결을 내려 송신의 재산을 몰수하라는 재촉인 듯 했습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판결문을 낭독하려 했는데 갑자기 총각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며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하, 맑은 하늘에 먹구름이 끼었으니 곧 비가 내리겠구나. 더러운 것을 씻어낼 비가 올 것이다.
그의 돌발 행동에 사람들은 그가 매를 너무 많이 맞아 실성한 것이 아닌가 하며 수군거렸지만 총각의 눈은 미치광이의 것이 아니라 먹잇감을 노리는 매의 눈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불길한 예감에 저놈이 미쳤구나. 당장 입을 틀어 막아라. 라고 소리쳤지만 총각은 이미 결심을 굳힌 듯 품속으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그를 제압하려 했지만 총각의 몸놀림은 부상당한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날렵했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포졸 2명을 밀쳐내고 마당 한가운데 우뚝 섰는데 그 기세가 어찌나 대단한지 마치 거대한 산이 솟아오른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멈추고 그의 다음 행동을 주시했고 관아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변부자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뒷걸음질을 쳤고 사또는 의자 손잡이를 꽉 움켜쥐며 몸을 떨었습니다. 총각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품속에 있던 낡은 주머니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주머니는 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어있어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총각이 그것을 쥐는 손길은 마치 천하를 쥐는 듯 신중하고 엄숙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낮지만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고을의 관리들은 들으라. 너희는 녹봉을 받고 백성을 돌보아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하여 힘없는 자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였다. 그 죄가 하늘에 닿았으니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 되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사또와 변부자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사또는 허세를 부리며 내 놈이 무엇인데 감히 훈계를 하느냐. 여봐라, 저놈을 당장 참수하라. 라고 악을 썼지만 포졸들은 총각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알 수 없는 위압감에 눌려 쉽사리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총각은 비웃음 섞인 표정으로 사또를 노려보며 내 목을 베기 전에 내 놈의 목이 먼저 달아날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관아 밖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욱 커졌고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에 사람들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와 흙먼지를 일으켰고 마치 하늘도 총각의 분노에 동조하는 듯 했습니다. 총각은 주머니 끈을 풀며 마지막으로 송씨 모녀를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은 조금 전의 매서움은 온데간데 없고 무한히 따뜻하고 자애로웠습니다. 그는 눈짓으로 이제 안심하십시오 라는 신호를 보냈고 연화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그를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믿음을 느꼈습니다. 총각의 손에서 낡은 주머니가 벗겨지자 그 안에서 묵직한 노소의 덩어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 물체는 예사 물건이 아님이 분명했습니다. 변부자는 그 물건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설마 하고 말을 더듬었고 사또 역시 눈이 휘둥그레져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그 물건의 정체를 짐작하고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는데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겨우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총각은 그들의 반응을 즐기듯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며 손에 든 물건을 높이 치켜들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단 한 번의 외침이면 이 모든 썩어빠진 판을 뒤집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관아의 높은 담장, 너머에서도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지되었는데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건장한 사내들이 하나둘씩 관아 주변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장사꾼이나 농부의 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매섭게 번뜩이고 있었고 옷 속에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 불룩했습니다. 그들은 총각의 신호만을 기다리며 숨죽이고 있었고 관아 안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총각은 이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직감하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리는 힘을 모았습니다. 마침내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며 총각이 손에 든 물건을 비추었는데 그것에는 말 5마리가 새겨져 있어
찬란한 금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금님의 권한을 대행하는 암행어사의 상징 마패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눈부신 광채에 눈을 뜰 수 없었고 사또와 변부자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암행어사라니. 그들의 비명소리는 바람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고 관아 마당은 순식간에 충격과 공포의 도가니로 변해버렸습니다. 총각은 마패를 사또의 면전에 들이밀며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여. 그 소리는 마치 잠자던 용이 깨어나 포효하는 것과 같아서 관아의 기와장이 들썩거릴 정도였습니다. 그 순간 사방에서 대기하고 있던 역졸들이 암행어사 출두여를 복창하며 물밀듯이 관아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닫혀있던 문들이 박살나고 담장을 넘어 들어오는 역졸들의 기세는 파도와 같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부패한 관리들과 포졸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에 바빴고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송씨와 연화는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집에서 머슴처럼 일하며 밥을 얻어먹던 그 남루한 총각이 실은 나라님을 대신하여 온 어사또였다니.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아오르 오름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억울함이 풀린다는 안도감과 함께 그동안 겪었던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역졸들은 포졸들을 제압하고 사또와 변부자를 포위하였고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총각안이 암행어사는 헌옷을 벗어던지고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관아의 중앙에 섰습니다. 비록 몸에는 곤장으로 인한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그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위대해 보였습니다. 그는 떨고 있는 사또를 내려다보며 내 죄를 네가 알렸다 라고 준엄하게 꾸짖었는데 그 목소리에는 백성들의 한이 서려 있는 듯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환호성을 지르며 암행어사 만세, 송신의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들의 환호성은 산골 마을의 골짜기를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 왔습니다. 숨겨왔던 신분을 드러낸 총각은 본격적으로 부패한 무리들을 단죄하고 억울한 누명을 쓴 송씨 모녀의 명예를 회복시켜줄 것입니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정의의 칼날이 춤을 추게 될 것이며 악인들은 그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입니다. 관아 마당에 울려 퍼지는 통쾌한 외침은 이 마을에 새로운 희망의 빛을 가져다줄 서막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을 뒤흔든 암행어사 출두여 라는 외침이 산천을 울리고 난 뒤 성난 파도처럼 들이닥친 역졸들은 순식간에 관아를 장악하고 부패한 관리들을 낱낱이 포박하여 마당 한가운데로 끌어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호랑이 굴의 주인 행세를 하던 사또는 이제 다 빠진 도간에 든 쥐꼴이 되어 관복이 찢어지고 사모가 벗겨진 채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었고 위세등등하던 변부자 또한 얼굴이 흑빛이 되어 사시나무 떨듯 떨며 목숨만을 구걸하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난 마당에는 역졸들의 우렁찬 기합소리와 죄인들의 비명소리, 그리고 상황을 파악한 백성들의 웅성거림이 뒤섞여 혼란스러웠지만 그 혼란 속에는 오랜 세월 억눌려왔던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어사또는 천천히 그리고 위엄있게 사또가 앉아있던 대청마루 위로 올라가 좌정했는데 그 모습은 마치 구름을 뚫고 나온 태양처럼 눈부셔서 감히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사또가 자리에 앉자 소란스럽던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일순간에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비록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비단옷을 입은 그 어떤 관리보다도 고귀하고 범접할 수 없는 권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사또는 형형한 눈빛으로 뜰 아래 꿇어 앉은 사또와 변부자를 내려다보며 너희들은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고 국법을 어지럽혔으니
그 죄가 하늘을 찌르고 땅을 갈라놓을 만큼 중하다. 이제 너희가 저지른 악행에 대한 대가를 치를 시간이니라. 라고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사또는 머리를 땅에 찌으며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라고 애원했지만 어사또의 표정에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어사또는 형방을 불러 관아의 장부와 변부자가 제출한 빈 문서를 가져오게 하였는데 형방 역시 벌벌 떨며 문서를 대령했습니다. 어사또는 수북이 쌓인 장부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넘겨보며 관아의 창고가 비어가는데 사또의 개인 창고가 넘쳐나는 내역을 짚어내었고 백성들에게 부당하게 거둔 세금 내역을 낱낱이 밝혀냈습니다. 보아라 흉년이 들어 백성들은 나무 껍질로 연명하는데 너는 곳간에 쌀을 쌓아놓고 썩혀가며 호의호식하였으니 이것이 목민관으로서 할 짓이냐. 어사또의 호통의 사또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눈물 콧물을 흘리며 바닥을 기어 다닐 뿐이었습니다. 구경하던 백성들은 그동안 쌓였던 분노를 터뜨리며 올소 저놈은 탐관오리요 라고 소리쳤고 관아 마당은 순식간에 성토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이어 어사또는 변부자가 송신의 집을 빼앗기 위해 조작한 차용증을 높이 들어 보이며 변부자를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문서에 찍힌 도장이 송씨 남편의 것이라 하였느냐? 내 이미 조사를 마쳤거늘 송씨의 남편은 평생 붓을 잡아본 적 없는 무지렁이었는데 어찌 이렇게 유려한 필체로 서명을 하였단 말이냐? 변부자는 입술이 파랗게 질려 그것이 대피를 시켰을 수도 라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어사또는 코웃음을 치며 형방에게 먹과 붓을 가져오라 일렀습니다. 그렇다면 내 놈이 지금 당장 이 필체와 똑같이 써보아라. 내 놈의 집사 필체와 이 문서의 필체가 일치한다는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어사또의 예리한 지적에 변부자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듯 휘청거렸고 모든 거짓이 만천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어사또는 즉시 변부자의 집사를 잡아들여 추궁하였고 집사는 고문을 당하기도 전에 겁에 질려 모든 사실을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변부자가 송신의 집터의 기운이 좋다는 풍수쟁이의 말을 듣고 욕심이 생겨 빚을 조작하여 집을 빼앗고 딸 연화를 첩으로 삼으려 했다는 추악한 전모가 밝혀지자 듣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런 천벌을 받을 놈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며 돌멩이라도 던질 기세로 분노했고 송씨와 연화는 억울함이 풀린 안도감과 지난날의 서러움이 북받쳐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사또는 그 위조된 문서를 사람들 보는 앞에서 박박 찢어 불타는 화로에 던져버렸는데 종이가 타오르는 불꽃과 함께 송신의 가족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도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판결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내려졌는데 사또는 즉시 파직하고 옥에 가두어 한양으로 압송하여 국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하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또한 변부자에게는 곤장 50대를 치고 그가 부정하게 축제한 재산의 절반을 몰수하여 관아의 곳간을 채우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형틀에 묶인 변부자는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으나 형리들의 매질은 매서웠고 곤장이 떨어질 때마다 그의 탐욕스러운 살점에서는 피가 튀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백성들은 그동안 당해온 소름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통쾌함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권력무상과 인과응보의 이치를 깨닫고 숙연해지기도 했습니다. 모든 처결이 끝난 후 어사또는 자리에서 일어나 뜰 아래 멍하니 서 있는 송씨 모녀에게 천천히 걸어 내려왔습니다. 역졸들이 길을 터주자 그는 송씨 앞에 멈춰서서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올렸는데 이는 암행어사라는 높은 신분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아주머니 그리고 연화 아가씨, 제 신분을 속이고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며칠 전 눈보라치던 밤 저를 거두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송 씨는 어쩔 줄 몰라 하며 황급히 맞절을 올렸고, 아이고 나으리, 당치도 않습니다. 저희 같은 천한 것들이 나으리를 몰라 뵙고 하대하였으니 죽여주십시오. 라며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어사또는 송 씨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 일으키며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천하다니요,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고 추위에 떠는 사람에게 아랫목을 내어주는 그 마음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저는 아주머니가 지어주신 그 따뜻한 밥 한 끼의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송 씨는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었고, 연화 역시 감격하여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마을 사람들도 이 감동적인 광경에 눈시울을 붉혔고, 어사또가 보여준 겸손과 애민 정신에 깊은 존경심을 표하며 마음속으로 그를 진정한 영웅으로 칭송했습니다. 어사또는 곧이어 관아의 창고를 활짝 열게 하고 몰수한 변부자의 곡식과 사또가 횡령했던 쌀을 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곡식들은 본래 너희들이 흘린 피와 땀으로 만든 것이니 마땅히 주인에게 돌아가야 한다. 오늘은 모두가 배불리 먹고 근심 걱정을 잊도록 하여라. 어사또의 명이 떨어지자마자 관아 마당은 순식간에 축제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암행어사 만세, 송신의 만세 아를 외쳤고, 아이들은 신이 나서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공포의 대상이었던 관아는 이제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화합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관아 부엌에서 음식을 장만하기 시작했는데, 솥단지를 걸고 밥을 짓고 국을 끓이는 냄새가 온 마을에 진동했습니다. 돼지를 잡고 술을 빚어 잔치상을 차리니 이는 몇 년 만에 마을에 찾아온 큰 경사였습니다. 어사또는 관복을 정제한 후 상석에 앉지 않고 마을 어르신들과 멍석에 둘러앉아 막걸리 잔을 기울였는데, 그 소탈한 모습에 사람들은 더욱 친근감을 느끼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는 박노인에게 술을 한 잔 올리며 어르신께서 해주신 충고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힘도 소용없다는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해 주위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마을에는 붉은 노을이 아름답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잔치는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는데 풍물패가 꽹과리와 장구를 치며 흥을 돋우고 사람들은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예시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송씨와 연화도 마을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털어버리고 환하게 웃었는데, 연화의 얼굴은 모닥불 빛을 받아 더욱 곱게 빛났습니다. 어사또는 멀리서 그런 연화의 모습을 지그시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의 눈빛 속에는 단순한 감사를 넘어선 애틋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 알기에 그 마음을 애써 가슴 한구석에 갈무리했습니다. 잔치의 열기가 무르익어갈 무렵 어사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송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송씨와 연화도 그를 따라 집으로 돌아왔는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쓰러져가는 초가집이라 여겼던 그곳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포근하고 안전한 보금자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사또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익숙한 솜씨로 빗자루를 들어 마당을 쓸려고 했으나 송씨가 기겁하며 말렸습니다. 나으리, 이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찌 귀한 분이 이런 천한 일을 하십니까? 어사또는 빗자루를 내려놓으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가 봅니다. 이 집 마당을 쓸 때가 마음이 가장 편안했거든요. 그의 농담에 세 사람은 마주보고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방 안에 들어와 호롱불을 켜니 비로소 세 사람만의 오붓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사또는 윗목에 앉아 지난 며칠간의 일을 회상하며 감회에 젖었는데,
송 씨가 정성스럽게 끓여온 꿀물을 마시며 피로를 풀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이 마을을 떠나더라도 부디 건강하게 지내셔야 합니다. 관에 명하여 집을 수리하고 살림의 보탬이 되도록 조처해 두었으니 앞으로는 배고픔이나 추위 걱정 없이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어사또의 세심한 배려에 송 씨는 또다시 눈물을 훔치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연화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어 이별을 앞둔 아쉬움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소란스러움도 잦아들고 풀벌레 소리만이 그윽하게 들려왔습니다. 어사또는 문 밖으로 나가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는데 유난히 밝게 빛나는 북극성이 마치 그의 앞길을 비추어주는 듯했습니다. 그는 내일이면 다시 보찜을 메고 또 다른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길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상월 마을에서의 추억, 특히 송씨 모녀와 함께 보낸 따뜻한 시간들은 험난한 어사 생활을 지탱해줄 큰 힘이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 시각 송씨는 딸 연화의 손을 꼭 잡고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연화야,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번에 뼈저리게 배웠구나. 저분은 우리에게 은인이자 평생 잊지 못할 귀인이다. 비록 인연이 닿지 않아 떠나보내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저분의 안녕을 빌어야 한다. 연화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창호주 문 너머로 어른거리는 어사또의 그림자를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속에는 존경심과 함께 연모의 정이 싹트고 있었지만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과 같은 것임을 알기에 그저 조용히 삭힐 뿐이었습니다. 이제 폭풍은 지나가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부서진 장독대도 다시 채워질 것이고 무너진 담벼락도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의는 살아있다는, 믿음이 심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어사또가 가져다준 이 기적 같은 변화는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전설처럼 남게 될 것입니다. 내일 아침 그가 떠나는 길은 외롭지 않을 것이며 그의 발걸음 닿는 곳마다 희망의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밤은 깊어가고 송신의 초가집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을 감싸고 있던 짙은 먹구름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눈부시게 맑은 햇살이 온 산천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밤의 소란과 격동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만큼 평화로운 아침이었지만 공기 중에 감도는 기운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억눌려 있던 공기가 사라지고 대신 희망과 활기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는데 이는 마을 사람들의 표정에서도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집집마다 밥 짓는 연기가 힘차게 피어오르고 아침 일찍 문을 여는 사람들의 인사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경쾌했습니다. 관아의 깃발조차 바람에 펄럭이는 소리가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고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팡파르처럼 들려왔습니다. 송신의 초가집 마당에도 따스한 햇볕이 가득 내려앉아 어젯밤의 흔적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어사또는 일찌감치 일어나 여행 채비를 마쳤는데 화려한 관복은 관에 잘 갈무리해두고 다시 처음 마을에 들어올 때 입었던 남루한 옷으로 갈아입은 상태였습니다. 비록 옷은 허름했으나 그의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광채와 기품은 감출 수가 없어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송씨가 정성스럽게 차려낸 마지막 아침상을 받았는데 반찬이라곤 산나물 무침과 된장찌개가 전부였지만 그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게 비우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숟가락을 놓으며 그는 이 밥맛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제 마음속의 고향은 이제 이곳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떠날 시간이 다가오자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송신의 집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사람들은 손에 작은 보따리 하나씩을 들고 왔는데 그 중에는 갓 쪄낸 떡도 있었고 먼 길 갈 때 신으라며
지프로 꼼꼼하게 엮은 집신도 있었으며 목마를 때 마시라고 담아온 시원한 식혜 단지도 있었습니다. 비록 값비싼 물건은 아니었지만 그 안에는 마을을 구해준 영웅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사또는 사양하려 했으나 이웃집 박노인이 나서서 이것은 우리들의 정성이니 부디 거절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으리 덕분에 우리가 다시 사람답게 살게 되었는데 빈손으로 보내드리면 우리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라고 간곡히 말하는 바람에 기꺼이 받아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사또는 보찜을 메고 마당에 서서 마을 사람들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작별 인사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제 임무를 다하고 떠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보여주신 따뜻한 인심은 제 가슴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부디 서로 아끼고 도우며 평화롭게 사십시오. 그리고 불의를 보면 참지 말고 힘없는 이웃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사람이 사는 도리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당부에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 안악들은 나으리 부디 건강하십시오.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아이들도 어사또의 주위를 맴돌며 옷자락을 잡고 놓아주지 않으려 했는데 어사또는 아이들의 머리를 하나하나 쓰다듬어주며 훗날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송씨와 연화는 사람들 틈에 서서 어사또를 바라보며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에는 슬픔과 고마움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애틋함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어사또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다가와 송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그에게는 어머니의 손길처럼 따뜻하게 느껴지는 손이었습니다. 아주머니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제가 관에 일로 두었으니 앞으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연화 A씨. 어사또는 연화를 바라보며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연화는 부끄러움과 슬픔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지만 떨리는 어깨가 그녀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연화 A씨는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맑고 고운 심성을 지니셨습니다. 그 마음 잃지 말고 씩씩하게 살아가십시오. 언젠가 좋은 인연이 닿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시길 멀리서나마 기도하겠습니다. 어사또의 따뜻한 격려에 연화는 용기를 내어내어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맑은 눈망울에 어사또의 모습이 가득 찼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으리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가시는 길 평안하시기를 매일 정화수 떠놓고 빌겠습니다. 라고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사또는 품속에서 작은 놀이개 하나를 꺼내 연화의 손에 쥐어주었는데 그것은 그의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품이었습니다. 이것이 A씨를 지켜줄 부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에 연화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어사또가 마을 어귀를 향해 걸음을 옮기자 마을 사람들은 긴 행렬을 이루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마치 명절날 풍물패가 지나가든 혹은 귀한 손님을 배웅하는 예식처럼 장엄하면서도 정겨운 풍경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늙은 느티나무 아래 이르러서야 어사또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며 사람들에게 이제 그만 돌아가라고 손짓했습니다. 갈 길은 멀고 바람은 차갑습니다. 모두들 어서 들어가십시오. 그는 다시 한번 씩씩하게 웃어 보이고는 지팡이를 짚고 산모퉁이를 향해 힘차게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처음 마을에 왔을 때처럼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그 발걸음만큼은 천하를 호령하는 장군처럼 당당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산모퉁이를 돌아보이지 않을 때까지 자리를 뜨지 못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송씨와 연화는 느티나무 아래 끝까지 남아 그가 사라진 빈 길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고 눈 녹은 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모녀의 귀에는 어사또의 굵고
듬직한 목소리만이 맴돌았습니다.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가 남기고 간 흔적은 너무나 크고 깊어서 마치 꿈을 꾼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에 쥐어진 놀이개의 차가운 감촉과 되찾은 집 문서가 이것이 꿈이 아닌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흘러 어느덧 sak풍이 몰아치던 겨울이 가고 산과 들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어사또가 다녀간 후 마을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조정에서는 어사또의 장계를 받고 덕망 높고 청렴한 원님을 새로 부임시켰는데 그는 백성들의 고충을 귀담아 듣고 세금을 공정하게 걷어 마을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변부자의 횡포가 사라진 마을 장터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억울하게 빼앗겼던 땅을 되찾은 농부들은 콧노래를 부르며 밭을 갈았습니다. 마을 곳곳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여유와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송씨네 집도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관아의 지원을 받아 무너진 담장을 튼튼한 돌담으로 새로 쌓았고 구멍난 지붕에는 새 볏짚을 얹어 비바람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뒤뜰의 감나무도 봄 기운을 받아 연두색 새순을 틔우기 시작했는데 올해는 유난히 꽃이 많이 피어 가을이면 붉은 감이 주렁주렁 열릴 것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송씨는 더 이상 끼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기에 얼굴에 혈색이 돌고 주름도 펴진 듯 젊어 보였으며 마을 안악들과 어울려 품앗이도 다니며 활기찬 나날을 보냈습니다. 연화는 더욱 성숙하고 아름다운 처녀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어사또가 선물한 놀이개를 옷고름에 달고 다니지는 않았지만 장롱 깊숙이 소중하게 보관하며 힘들 때마다 꺼내보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밭일을 돕고 밤에는 술을 놓았는데 그녀의 손재주가 좋다는 소문이 이웃 마을까지 퍼져 혼담이 심심치 않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서두르지 않고 어머니를 모시며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갔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 겨울 눈보라를 뚫고 찾아왔던 그분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아름다운 추억으로 승화되어 그녀의 삶을 지탱해주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사랑방에 모일 때마다 어사또 이야기를 꽃피우곤 했습니다. 그때 그 양반이 도끼질을 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지. 보통 내기가 아니라고 말이야. 박노인이 침을 튀기며 무용담을 늘어놓으면 다른 사람들도 맞장구를 치며 암 그렇고 말고 하늘이 우리 마을을 도우려고 보내신 분이야. 라며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어사또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살이 붙고 과장이 섞여 어느새 마을의 전설이 되어갔습니다. 아이들은 나무 막대기를 들고 암행어사 출두요 를 외치며 병정놀이를 했고 어른들은 나그네를 대접할 때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더욱 정성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을 지나던 한 보부상이 한양의 소식을 전해주었는데 조정에 이름 높은 판서가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젊은 시절 암행어사로 활약하며 전국 방방곡곡에 탐관오리를 소탕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판서가 바로 자신들의 마을을 다녀간 그 총각일 것이라고 확신하며 기뻐했습니다. 송씨와 연화도 그 소식을 듣고 남몰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곳에 있든 늘 변함없이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송씨는 그날 저녁 정화수 한 그릇을 장독대에 떠놓고 달을 보며 그분의 앞날에 더 큰 영광이 있기를 빌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연화도 좋은 짝을 만나 혼인을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는데 단골 레퍼토리는 언제나 거짓골을 하고 찾아온 암행어사님 이야기였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엄마 그래서 그 아저씨가 나쁜 사또를 어떻게 혼내줬어? 라고 묻곤 했고 연화는 신이 나서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이야기를 마칠 때면 그녀는 항상 아이들에게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얘들아,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단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반드시 복이 되어 돌아오는 법이란다. 그것은 그녀가 몸소 체험한 삶의 진리이자 가훈으로 남기고 싶은 교훈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가을밤 송신의 집 툇마루에는 늙은 송씨와 중년이 된 연화가 나란히 앉아 홍시를 깎아먹으며 옛 추억에 잠겨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있고 싸늘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온돌방 아랫목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 덕분에 춥지는 않았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고 대나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사각사각 들려왔습니다. 송씨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어찌 되었을꼬. 생각할수록 고마운 분이야. 연화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 그분은 암마 바람처럼 오셨다가 바람처럼 가셨지만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머물고 계실 거예요. 마치 저기 떠있는 달님처럼요. 연화의 말에 송씨는 빙그레 웃으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모녀의 그림자가 달빛을 받아 마당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튼튼하게 자란 감나무가 묵묵히 서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그 옛날 마당을 쓸던 총각의 듬직한 등을 닮아 있었습니다. 집안은 평온했고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은 담장 너머로 물러난 듯 고요했습니다. 이윽고 밤이 깊어지자 모녀는 방으로 들어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따뜻하게 데워진 아랫목에 이불을 펴고 누우니 하루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문풍지가 르르 떠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고 호롱불은 가물가물 꺼져가며 방 안을 아늑한 어둠으로 채웠습니다. 송씨는 잠결에 웅얼거리듯 다들 편안한 밤 되거라 하고 중얼거렸고 연화도 어머니의 숨소리에 맞춰 편안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산골 마을의 밤은 깊어만 가고 착한 사람들이 사는 집 위로 축복 같은 별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옛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가난하지만 착한 마음씨를 가진 모녀가 복을 받고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은 벌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뻔한 것 같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잊지 말아야 할 소중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듬직한 암행어사님이 찾아와 근심 걱정을 모두 가져가고 대신 따뜻한 복 주머니 하나씩 놓고 가기를 바랍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의 바람소리도 이제 잠잠해지고 세상도 잠들 준비를 마쳤네요. 부디 포근하고 편안한 잠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는 더욱 맑고 개운한 기분으로 눈뜨시기를 바랍니다.